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이렇다 할 입장을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묵을 깨고 그가 내놓을 신년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다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문을 걸어 잠글 태세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태영호 전 연국주재 북한공사와 함께 저희가 오늘 방송 직전에 녹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최근 일부 친북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협박 편지도 받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제가 안부차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지 첫 질문으로 던져봤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자기의 견해를 이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완성되고 성숙되어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언론들을 보면 마치 이 대한민국에서 국소수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있어라든가 거리에서 펼치고 있는 김정은 한영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마치도 온 서울 장안이 김정은 한영 물결로 이제 출렁이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 언론들도 좀 지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태영호 공사가 지난 6월과 9월 저희 탑10과 이 인터뷰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이 호위 내지는 보디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한 두세 분 눈에 띄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계속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유를 보였군요. 참 대범하게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실 겁니다. 최근에 체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물론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어떤 체포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태전공사에 대해서 장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협박과 이런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죠. 일단 현재 검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 이거는 철저히 구분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태영호 공사는요, 김정은이 군부를 향해서 크게 경로를 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전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를 바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최근 한 10월 달부터 북한 언론들에서 이제 군부의 활동이 대폭 줄었습니다. 어제는 12월 24일은 북한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27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최고사령관 추대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군부 행사입니다. 정상적인 활동하는 여기에 이제 군부 인사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호위사령부가 평양시 주변에 공장 기업소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김씨 일가의 생활과 관련한 걸 생산하는 공장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최첨단 그런 공장들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호위사령부는 정상적인 군대 검찰이든 민간 검찰의 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최고領導자가 돈을 쓰는 걸 최고領導자의 장부를 어떻게 들어가 봅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십 년 동안 검열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내 한번 들춰보면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었을 거다. 안 박사님, 저는 태공사의 저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이 호위사령부가 평양 인근에 있는 굉장히 최첨단 공장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김정은이 또는 김씨 일가가 쓰는 생필품부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한 가지, 호위사령부는 그 어느 권력도 들여다보거나 부패를 감시할 수 없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다른 산업이 돌아갈 때는 거기서 좀 특별하게 이제 김일성 생활
필수품도 공급하고 그랬는데 다른 공장들이 다 멈춰서고 가장 힘이 센 군부가 살아나오면서 군부가 그걸 이제 상납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공장 기업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인민무력성이나 보안성보다도 제일 힘이 센 호위사령부 공장들만이 유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호위사령부 차량이나 군복 자체가 일반 무력성 군복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따라서 무슨 검문소를 통과한다든지 할 때 이 호위사령부 복장만 봐도 그걸 뭐 차단소에서 무력성이나 경무사령부에서 세웠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부대인데 이걸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족쳤다는 것은 네. 뭔가 이게 정말 이젠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썩을 대로 썩었고 뭐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니까 이젠 저걸 쳐서 다른 부대들한테 그야말로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놀라게 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태공사의 말씀을 듣고 김정은이 지금 끝까지 좀 다 왔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호위사령부가 좀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신변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뭐 조선시대로 치면 내시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를 들춰낸다는 것은 자금이 지금 자기가 다 많았다는 거예요. 네. 저기까지도 들춰내서 자기가 지금 통치 자금을 써야 될 정도로 네. 마지막까지 지금 거의 종착역에 와 있다. 네. 하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네. 자, 어느 권력도 수십 년 동안 호위사령부의 비리를 감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들추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빗장을 굳게 닫고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최고위층,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부정부패의 역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부정부패는 대단히 오랜 것입니다. 북한의 부정부패의 특징은 상습형이고 지속형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것이 상습형, 지속형의 플러스 예측 가능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왜 이게 예측 가능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에 와서는 권력자가 누구를 도와주었다 하면 본인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은 벌써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만한 액수의 돈이 다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데 부정부패가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만연하면 비리의 가격이 이미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북한 체제라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공무원 아닙니까? 네.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3,000원, 5,000원입니다. 그 가지고 쌀 한 대도 사기 힘들거든요. 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그걸 허가를 내주거나 뭘 이렇게 감찰을 했을 때 거기서 다 뜯어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경험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 양반들 제가 조사를 쭉 해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해봤는데 네네. 이게 사무관을 만나서 그러니까 밑에 직원을 만나가지고 뭐 소장을 맡으면 과장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한테 줘야 되고 과장한테 줘야 되고 줄줄이 계속 뇌물을 국장한테도 줘야 뇌물을 계속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당의 부부장 그다음에 부장까지 장관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네. 한 단계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뇌물공화국인데 현재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이게 뇌물 자체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뇌물 액수가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권이 관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예측 가능한 액수가 정해졌다. 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네.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는 상습형, 지속형, 거기다가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예측 가능형까지 특성으로 꼽힐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도 피력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죠.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미 재무부는 최룡해 등 인권 제재 대상 3명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권 제재를 가동을 했다가 또 펜스 부통령의 경우는 인권 연설을 취소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유도까지 했는데요. 태공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며 팁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가 나면 이건 리짐 체인지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진되려면 결국은 김씨 일가가
정권에서 물러난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나면 그건 리즘 체인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이제 쓸 때 이걸 압박 진정성이 보이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압박 카드로 이제 보이게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협상하기 전에는 아시겠지만 지성호 씨도 미 의회에 이제 초청돼 갖고 트럼프가 이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과 협상이 안 될 때는 인권 문제를 꺼내고 또 북한과 협상이 할 때는 인권 문제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인권 문제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은 북한의 견제에서 이걸 압박하더라고나 보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께서 인권 문제는 북한의 쓰라리고 아픈 곳이다 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내에서는 인권 문제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로 그냥 즉시 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 자체가 불거진 출발점이 바로 김일성에서 김정을로 세습 정권이 나올 때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네. 1973년 5월 국가정치보위부를 만들면서부터 수용소가 재편되면서 15만 명 이상을 격리 수용하고 그러니까 세습에 반대하니까. 근데 지금 그게 3대까지 왔으니 과연 얼마나 북한에 지금 잠재된 이 폭발력이 숨어 있는 겁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가 자극하면은 북한은 이건 앞에서 들이대는 칼이 비핵화라면 뒤에서 들이대는 칼은 인권 문제다. 이건 우리 뭘 잘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발끈발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점도 지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카드로 북한을 압박하려면 달래는 수단으로 펜스 부통령이 연설 취소하듯이 이렇게 때에 따라 다르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때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납북자 얘기를 제발 좀 얘기해달라. 약속했죠. 해준다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도 제기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북한의 다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생강 무기도 얘기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가서 했느냐?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와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인권 문제 얘기했느냐 하는 부분에 실망스럽기 때문에 평화공사가 그러면 일회성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왜 그러면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북한 체제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 정보를 차단해서 거짓말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포갑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 축인데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휴대폰이 600만 대나 되고 연간 한 20만 명씩 관광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남은 게 유일한 게 포갑인데 이 포갑이 뭡니까? 인권을 유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못하게 하면 체제 무너지죠. 바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북한의 속내와 향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면 신년사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태호공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년사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는 거는 당중앙위원회 선동부를 담당한 박강호 부위원장이 최종 취합해서 만듭니다. 다 보고 오케이 하면 마지막에 박강호가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려면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나와서 그걸 읽죠. 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은 이렇게 자기는 해보려고 2018년 동안 미국과도 회담하고 한국과도 했다. 그런데 별로 얻어진 건 없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론하면서도 2019년에는 대합하는 그러나 깨지 않고 계속 대화는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대화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또는 북한 고위층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2018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만이다. 이런 내용을 신년사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아마 북한이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쪽으로 논조를 해왔죠. 우리는 지금 핵실험장을 다 파괴했고 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의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같이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사에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대화의 어떤 끈은 놔놓지만 네. 그러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아마 대북 제재가 그렇게 급격하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비핵화를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시간 끌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태영공사의 아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좀 마음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은 누굴까요? 제가 태공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김여정일까? 리영호일까? 김용철일까? 하지만 제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깜짝 놀랄 인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몇 달 동안 상황을 보면 북한에서 이솔주의 지위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9월 정상회담 때 보면 이솔주가 이제 그 문 대통령 부인님을 안내해서 여러 곳 네. 이제 다녔거든요. 그때 보면 이 이솔주를 대하는 북한 간부들의 몸가짐이 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하. 진짜 그야말로 이솔주 여사를 대하는 그런 몸가짐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졌는데 이 정도로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다는 건 그만큼 권력 내에서 이솔주의 영향력과 발언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아하.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가정생활에서 집안을 때 예를 들면 권력자가 그쵸. 자기 부인의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 누이 동생의 말을 더 당연히 매일 같이 생활하는 부인이 더 자주 만나고 그렇죠. 예. 이 이야기 말미에 저희가 전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모계사회.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그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의 힘이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서 모계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가정이나 네. 그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동생은 덜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되게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다를 겁니다. 거의 그렇죠. 네. 여동생이 아무리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하더라도 네. 리서치가 더 세지 아무래도. 아하. 그러나 제가 이제 태호공사하고 이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해봐서 제 양반 생각을 잘 하는데 네. 분명히 리서치가 힘이 세지요. 네. 남편한테 이제 직언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나 리서치는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네.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네. 미국의 사찰 따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네.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미묘한 문제는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가 할 수 있는 부분인 자체가 물론이겠죠. 그 자체가 이제 인민생활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한정된 거지 알겠습니다. 아주 전문 분야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지금 굉장히 괴로울 텐데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태공사도 거기에 가볍게 답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솔주의 힘이 세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 보면 뭐 김정일은 이제 자기 어머니 김정숙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자기 어머니 고영희를 내세우면 그 좀 거기서 백업을 받는데 그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의 공백까지도 플러스돼서 이솔주 여사는 힘을 쓰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더 세지고 발언권도 세지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뭐 우리 특사단에 갔을 때 뭐 자기 남편 담배 좀 끊게 해달라든지 또 백두산에 올라가서는 우리 대통령 보고 뭐 얄밉다든지 이렇게 발언을 막 그냥 마음대로 내쏘는 걸 보면 안개나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권력을 좀 이양받진 않았지만 네. 뭔가 권위를 이양받은 건 사실이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태영호공사 최근에 뉴스탑10에 2번 정도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제가 가벼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태영호공사가 최근에 인터넷 블로그 활동, 유튜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언론의 기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다뤄지는 주제가 딱딱한 것보다 좀 말랑말랑하고 재미있는 생활 얘기도 많아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셨다고요? 저는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왜 신기했는가 하면 적으로 싱크대를 써보면 네. 선임을 많이 묻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뭘 막 이렇게 하고 대단히 힘든데 네. 이거 뭘 위에서는 위에대로 놀면서
수돗물이 이제 나오고 멈추고 하는 걸 발로 이거 한다. 이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제가 이런 거 못 봤거든요. 북한은 보통 군대 가면 10년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갔다 와서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뭐 도저히 21개월 갔다 오고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느냐. 예, 김치에 대한 글을 썼죠. 제가 한국에 와서 집에서 김치를 담궈 먹지 못했습니다. 네. 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저주마다 김치를 가져와서 냉장고에 김치가 꽉 찼거든요. 그래서 가게한 김치를 이제 맛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글을 쓰는 걸 계속 뭐 핵 문제, 뭐 남북관계 이런 것만 쓸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과 북의 70여 년 분단에서 달라진 이 문화적 그 이질 이걸 어떻게 다 알려줘서 앞으로 통일되면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문화적인 측면을 좀 많이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탑10이 준비했던 사전 인터뷰 이 내용 말고 더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오는 1월 1일 새해 첫날에 저희가 태호공사와 함께 김정은의 신년사를 집중 분석하는 특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이 나머지 내용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닷새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구축함이 일본 공군기를 실제 공격하는 사격용 레이더로 조준했는지 이걸 놓고 다투고 있는 거죠. 양국은 만나서 오해를 풀자면서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논란인지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닷새전은 지난 20일 오후 동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은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곳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북한 선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을 지나던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축함은 수색 활동을, 일본 초계기는 통상적인 정찰을 각각 했지만 이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쐈느냐는 겁니다. 광개토대왕함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탐지용 레이더, 그리고 사격용 레이더 3개가 있습니다. 일본은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며 사실상 격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군은 정밀 탐색을 위해 탐지용 레이더는 가동했지만 사격용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 바로 위를 저공 비행했다는 우리 군의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습니다. 해군에서는 다른 나라 항공기가 함정 위를 지나는 걸 결례이자 도발로 여깁니다. 우리 군은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당시 모습을 찍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영어로 교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 선체번호 971, 혹시 못 들을까 3개의 주파수로 광개토대왕함을 불렀지만 우리가 묵살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통신 잡음이 많아 잘 들리지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해경을 뜻하는 코리아 코스트라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자기 주장만 할 뿐 관련 자료나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갈등만 커지자 한일 국방당국은 오해를 풀기 위해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 저녁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비핵화 협상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남북 사이에 몇몇 행사들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지뢰 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진행하는 유해 발굴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네, 하지만 군사용이라 제재 대상입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철수를 위해 만난 남과 북. 앞으로 일 잘 되면 계속 만날 겁니다. 내년 3월부터 공동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로 합의할 때쯤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지뢰 탐지기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주로 탐침봉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에 지뢰 탐지기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미군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뢰 탐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강력한 수출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 용도라도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은 군사용이 아닌 유엔이 쓰고 있는 민간용 금속 탐지기를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뢰 탐지기는 군수품으로 2009년 이후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라 지원을 하려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제재 면제를 논의 중인 건 지뢰 탐지기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 물품들이 면제 요청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이 특이한 점은 내년 초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쓰이는 물품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물품은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내년 봄 유해 발굴 지원 물품,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광 케이블 등입니다. 유엔이 제재 면제를 승인한 착공식 행사 물품처럼 모두가 일회용 이벤트에 사용되는 것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묘장 현대화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면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이 내일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우리 쪽 참석자인 김금옥 할머니를 유승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녀들을 모두 잡아간다는 소문에 개성에 부모님을 두고 떠나온 18살 소녀는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습니다. 보름달을 몇 번 와야지 애성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보름달을 셌었어요. 부모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잘하고 생활하던 곳에 그곳에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기가 막히게 저한테는 행운이죠. 새로 난 그 길을 달려가서 고향을 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지난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측 도라산역과 개성 판문역으로 가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10년. 당시 마지막으로 경의선을 달렸던 기관사 신장철 씨도 내일 착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성탄절 그 선물이랄까 하는 그런 기분이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일한복하면서 거기 매일 다니던 것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런 설레임도 있더랬어요.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을 포함해 우리 측 참석자 100여 명은 내일 이곳 서울역에 모입니다. 북측으로 가기 위한 특별열차 9량도 준비했는데요. 내일 새벽 6시 45분쯤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전 9시쯤 개성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6명이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으로 남북관계 진전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내일 착공식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참석합니다. 이 교육감은 북측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북한 방문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님 생각은 어떨까요?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평양 가서 예술단위가 공연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가면 어떻습니까? 남북 학생 교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교육감은 내일 열리는 착공식에서 북측 관계자에게 우리 학생 대표단의 방북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단은 중고생 100명 규모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 단장을 맡았던 이 교육감은 교육 분야의 남북 교류를 강조해왔습니다. 학생들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배우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의 가슴 속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젊은 애들이 어차피 통일을 이룰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안 되지만 그게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원만하게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다고 해도 솔직히 불안한 곳이 북한이잖아요.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곳 평양 양각도 호텔입니다. 3년 전 이맘때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가 4박 5일 평양 관광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는 귀국행 비행기에서 체포됐었죠. 바로 이 호텔에서 김정일 선전물을 떼어냈다는 혐의였습니다. 1년 5개월 뒤 풀려났지만 아시는 대로 끝내 숨졌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고 의식을 잃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정한 특파원이 어제 나온 1심 8개월물을 입수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학생 원비어 유족에 우리 돈 약 5,600억을 배상하라. 미 연방법원은 원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사망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특히 북한 고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별도의 의견서에서 왼쪽 발의 상처와 아랫니의 위치가 바뀐 것이 각각 정기 고문과 치아 꺾기 고문 같은 북한식 고문 방식의 흔적일 수 있다는 대북 인권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비어 측이 피고인 북한에 국제우편으로 판결문을 전달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Like basically you can only attach commercial assets. I doubt North Korea has commercial assets in the United States. 다만 해외 북한 자산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니 자산 동결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상당한 좀 설득력이 생기는 어떤 성과는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은 좀. 결국 이번 원비어 가족의 승소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또 다른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공항 보안요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음모론까지 제기했었지만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지역구인 경남 김해에 머물렀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제 종아리를 때려주셔도 그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 탑승장에서 보안 검색을 받던 중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보안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쓴 경위서에는 김 의원이 호통치며 욕설을 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김 의원은 직원이 고압적으로 대했다며 진실 공방까지 벌이던 상황. 김 의원은 어제 김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 자신을 공항공사가 겨냥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고 오늘 오전 보안 요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사자이신 공항안전요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당은 개인 사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토위원회에서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유튜브 정치의 전면에 서게 된 진보와 보수의 정치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대 남성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한 특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유독 20대 남성의 지지가 낮은 이유를 질문받았습니다. 유 이사장은 여성내각 할당제와 대체 복무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20대 남성이 역차별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뭐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온라인에서는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불을 질렀다.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어리광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영상을 보고 판단하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를 개설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북은 절대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무상으로 답방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그러면 남은 것은 현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란 비판에도 홍 전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유 이 사장은 유튜브를 정복하겠다며 다음 달 2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홍 전 대표는 10만 구독 기념이라며 오는 31일 유튜브 생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물갈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협 위원장을 뽑기 위한 공개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첫 경쟁지는 물갈이된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물갈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1명의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한 뒤 후임 당협위원장 선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당은 첫 공개 오디션 경선 지역으로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 지역구 경북 경산을 선택했습니다. 물갈이 무용론이 친박들로부터 제기되는 상황에서 친박 핵심 지역부터 정리해 논란의 쐐기를 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광특위 관계자는 지원자도 11명으로 가장 많아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2심 재판을 앞둔 만큼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어 후보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당은 유튜브 등을 통해 토론회와 질의응답을 하는 공개 오디션 경선을 10여 곳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들 보는 가운데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앞에 맞는 이러한 후보자를 경북 경산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과 양천, 대구 경북 등에서 실시될 공개 오디션은 50여 명의 평가단 의견이 반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탄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눔의 의미를 강조한 박노해 시인의 시로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재벌의 국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탄절 특사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연말에도 특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취임 후 처음으로 용산 철거민 등 6,400여 명을 특별 사면했지만 반부패 사범과 재벌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성탄절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를 인용하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동자 출신인 박노해 시를 인용하며 국정 목표인 다 같이 잘 사는 포용 국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통산개 고미가 낳은 새끼 6마리가 첫 성탄절을 맞은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나흘간의 성탄절 연휴를 보낸 문 대통령은 내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 방향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충남 청양의 칠갑산자락 시골마을은 동화 속 눈꽃나라로 변했습니다. 성탄절 나들이객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갑산 자락에 있는 시골 마을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커다란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문지기인 양 두꺼운 얼음 갑옷을 입었습니다. 친근한 만화 속 주인공과 유명인물도 새하얀 눈밭에서 얼음 조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얼음으로 지은 이글루와 한옥, 어른 아이 모두 마냥 즐겁습니다. 눈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눈도 보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보는 즐거움에 이어 온몸으로 겨울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음 벽돌로 만든 봅슬레이를 타고 내려가면 추위를 잊을 만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눈썰매도 빼놓을 수 없는 한겨울 재미입니다. 일 때문에 항상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좋은 날 나와서 같이 가족들이랑 노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 이리저리 굴려가며 구워 먹는 밤은 꿀맛입니다. 손가락과 얼굴이 새카매질수록 웃음도 커집니다. 밤이 꼬일 때
막 튕겨나가고 해서 신기했어요. 칠갑산 작은 시골 마을을 찾은 이들은 한겨울 큰 즐거움 속에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나라에 보고된 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사례, 이건 얼마나 되나요? 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부작용 사례는 모두 836건입니다. 대부분이 어지러움증이나 울렁증인데 이 중 환각이 12건, 병적인 흥분 상태를 보이는 선망이 6건입니다. 또 2016년엔 타미플루를 복용한 11살 어린이가 이상 증세를 느끼고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독감 걸릴 때 먹는 게 타미플루인데 일본이 이렇게 독감이 많다는데 타미플루 사용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타미플루 논란은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일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타미플루의 전 세계 판매량의 70%가 팔릴 정도로 타미플루의 최대 소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이 돌연 2007년 청소년에 한해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합니다. 바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다? 이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약을 먹은 청소년들이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고 급기야 건물이나 도로로 뛰어들어 숨지는 사례가 5건이나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사망사고와 약의 부작용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다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때 이제 처방이 금지가 될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동안 금지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죠. 네. 우리나라 2009년 생각나실 겁니다. 네. 신종플루가 대유행했습니다. 이때 당시 타미플루가 처방과 복용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부작용을 우려해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부작용 설명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네, 일본에서 약을 복용한 청소년들의 추락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니 보호자에게 이를 이틀간, 적어도 약을 복용한 이틀간 관찰할 것을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는 전국 병원에 환자들이 타미플루 부작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팸플렛이 제작돼서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관련법이 허술한 데다 괜한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부작용 설명은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를 둔 보호자는 이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이상 행동이 없는지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현재로선 타미플루를 대체할 다른 독감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에 임의로 약을 끊기보다는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독감에 걸렸다면 특히 복용한 첫날, 이틀째에는 관찰이 필요하다. 저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시간은 정치권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야권은 조삼모사라는 한자 성어를 써가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하는 신용은 했지만 최저임금이 10,000원 수준으로 오르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고용 참사와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을 허구라고 비판하며 주휴시간 산입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결정 때 산입하는 방식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정부 옹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